정조, 안톤 체호프. 공증인 루비안체프의 아내, 25가량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이웃 별장에 피서하러 온 변호사 일리인과 함께 숲속 오솔길을 조용히 거닐었다. 저녁 5시경이었으리라. 오솔길 위 하늘에는 솜처럼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깔렸고 군데군데 구름 사이로 파랗게 반짝이는 조각 하늘이 아래를 엿보았다. 구름은 높다란 노송 끝에 걸리기라도 한 듯 좀채로 움직일 줄을 몰랐다. 고요하고 무더운 날이었다. 오솔길 앞은 나직한 철도 제방으로 막혔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지 총을 든 보초가 제방 위를 왔다 갔다 했다. 바로 제방 뒤에는 녹슨 지붕에 6개의 둥근 누각이 있는 커다란 교회가 눈에 띄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눈을 내리깔고 양산 끝으로 길가에 떨어진 나무잎을 찌르면서 말했다. 하지만 만나게 된 걸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고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었으니까요. 저 이반 미하일로비치, 당신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또 존경해 주신다면 제발 부탁이니 앞으론 제 뒤를 좇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그림자처럼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늘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상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런 짓을 계속하실 작정이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서 어떡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일리이는 아무 말도 없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몇 걸음 걸어가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지도 벌써 5년째가 되지만 당신은 어째선지 지난 2, 3주일 동안에 아주 딴 사람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반 미하일로비치.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자기의 동반자를 흘끗 곁눈질해 보았다. 일리이는 실눈을 하고 솜처럼 새하얀 구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무슨 일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듣기도 싫은 말을 억지로 참으며 들어야 할 때에 느끼는 심술궂은 혐오감과 허탈함의 표정이 떠올랐다. 당신께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루비안체프 부인은 어깨를 흠칫하며 말을 이었다. 당신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는 당신도 아셔야 할 거예요. 전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제겐 딸까지 있잖아요. 그런 걸 당신은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으시는가요? 게다가 당신은 저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라서 가정생활이나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저의 태도를 잘 아실 텐데요. 일리이는 화가 나는 듯 기침을 하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정생활의 윤리라. 아, 하느님 맙소사. 그는 중얼거렸다. 네, 그래요. 전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가정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제 남편 안드레이와 딸을 불행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부탁이지만 이반 미하일로비치, 저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전처럼 선량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당신 얼굴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그 한숨과 탄식들을 걷어치워주세요. 자, 이것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고 끝났어요. 앞으론 2번 다시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해요. 자, 우리 무엇 좀 딴 얘기나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다시 한번 일리인의 얼굴을 곁눈질해 보았다. 일리인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화가 난 듯이 떨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루비안체프 부인은 그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이 났는지를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창백한 얼굴빛은 그녀에게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성내지 마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녀는 정답게 말했다. 좋지요? 그럼 우리 악수해요. 일리이는 그녀의 포동포동하고 조그만 손을 2 손으로 잡아쥐면서 천천히 자기의 입술로 가져갔다. 전 철없는 중학생이 아닙니다. 전 사랑하는 여자하고 우정만으론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만,
모든 것은 끝나고 해결되었으니까요. 어느새 벤치까지 왔군요. 거기 앉아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가장 어렵고 섬세한 일을 거뜬히 처리하고 괴롭던 문제의 끝장을 내버린 뒤였으므로 아늑한 휴식감에 도취되었다. 이젠 그녀도 가벼운 한숨을 내쉬면서 일리인의 얼굴을 마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일리인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정복했을 때에 느끼는 여자의 이기적인 우월감이 그녀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사내답게 용감하고 심술궂은 얼굴에 크고 시꺼먼 턱수염을 기른 굳세고 덩치 좋은 사내가 총명하고 교양 있는, 게다가 제사라고까지 이름난 이 사내가 순순히 자기 옆에 앉아서 고개를 숙인 것을 보니 마음이 즐거웠다. 이 3분 동안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직 해결된 것도 없거니와 끝난 것도 없습니다. 일리인은 말문을 열었다. 마치 경문이라도 읽듯이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느니 가정의 윤리가 어떻다느니 되풀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건 당신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오히려 제 편에서 당신에게 그 이상의 말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정직하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을 저 자신도 죄스럽고 비도덕이라고는 느낍니다. 그 이상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얘기를 되풀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입에 바른 말로 동정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곳을 떠나시라고요. 아시다시피 전 지금까지 5번이나 당신 옆을 떠나봤지만 언제나 도중에서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의 여행권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요.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당신 옆을 떠날 수는 없는가 봅니다. 저는 싸우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게 단련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다면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연의 힘에 항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시겠어요? 항거할 순 없어요. 제가 여길 떠난다 해도 자연의 힘은 제 옷깃을 놔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 저속하고 무력한 존재죠. 일리인은 빨갛게 얼굴이 상기된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벤치 옆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전 개처럼 으르렁댑니다. 그는 불끈 주먹을 쥐면서 중얼거렸다. 전 자신을 증오하고 멸시합니다. 마치 불량소년처럼 남의 부인 뒤를 쫓아다니며 바보 같은 편지질이나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에이, 일리인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입속에서 울부짖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당신도 정직하진 못합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진정으로 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신 거죠? 전 당신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단 한마디 반대나 찬성이냐의 최종적인 대답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결정적인 대답 대신 매일 우연히 저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는 판에 박은 듯한 설교만을 되풀이하고 계시니까요. 루비안체프 부인은 깜짝 놀라며 낯을 붉혔다. 그녀는 행실 바른 여인이 뜻밖의 자기의 나체를 드러내 보였을 때와 같은 수치심을 느꼈다. 제가 마치 당신을 희롱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하시는군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전 언제나 당신께 분명한 대답만을 해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걸 부탁드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일에 부탁드린다는 건 또 뭡니까? 만일 당신이 어디론가 가버리세요 하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면 전 이미 오래전에 여길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게 그런 말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은 분명한 대답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상하게도 애매한 말뿐이었어요. 아니, 정말 당신은 저를 희롱하고 계시는지, 그렇잖으면. 일리인은 말끝을 흐리면서 두 주먹으로 머리를 받쳤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지금까지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회상해 보았다. 그녀는 자기 거동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까지 일리인의 사랑을 처음부터 거절해왔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깃들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진실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일리인의 불평에 대꾸할 말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쑥스러워서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제게도 죄가 있단 말씀이시군요. 당신이 성실치 못하다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일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돼서 말이 그렇게 나왔을 뿐입니다. 당신이 성실치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동시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약속을 해서 갑자기 성실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겁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철학을 논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지만 화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기뻐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건 또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성실이란 것은 야만인이나 짐승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여자의 미덕과 같은 안일한 욕구를 들고 나온 이상 이미 성실이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일리인은 성난 표정을 지으면서 지팡이로 모래를 파헤쳤다. 루벤체프 부인은 잠자코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는 했으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즐거웠다. 재능 있는 사나이가 자기처럼 평범한 여자에게 소위 현명한 의논을 들려준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그리고 아직도 성이 풀리지 않은 파리하고 젊은 얼굴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것도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다. 그녀는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현대의 지성인답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척척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의 멋있는 대담성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갑자기 이 사내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실례지만 전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무엇 때문에 불성실 문제 같은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발 선량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더는 절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좋습니다. 좀 더 싸워보도록 하죠. 일리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힘껏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 이마에 총알을 쑤셔 넣을지 아니면 곤드레만들에 취하는 모주꾼이 되어버릴지. 어차피 좋은 결과는 바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일엔 한도가 있듯이 자연과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 가지 묻겠는데요. 광증하고는 어떻게 싸워야 하죠? 가령 당신이 술을 마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까? 가령 당신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아로 새겨져서 밤이고 낮이고 바로 여기 있는 소나무처럼 제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자,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사상, 희망, 꿈, 이 모든 것이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도살인 어떤 악마의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 저주스러운 불행한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공적을 수행해야 하는 겁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업도 친구도 버리고 자신의 신마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지금까지 이토록 깊은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일리인에게서 살며시 몸을 비키며 놀란 듯한 눈초리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고 입술은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는 무엇에 굶주린 듯한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 가득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두 눈을 그녀의 겁먹은 듯한 커다란 눈앞으로 가져가며 그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아름답습니까? 제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맹세합니다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당신의 눈을 볼 수만 있다면 한평생이라도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아무 말도 말아주십시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갑작스러운 그의 태도에 어쩔 줄 모르며 재빨리 일리인을 저지할 말을 고르기에 급급했다. 가버리자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일리인이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은 뒤였다. 그는 소피아의 무릎을 끌어안고 물끄러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열적인 열렬한 어조로 온갖 아름다운 말을 다 늘어놓았다. 공포와 혼란 때문에 그녀는 일리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두 무릎이 따스한 목욕물에 잠기기라도 한 듯 기분 좋게 조여드는 이 위태로운 순간에 그녀는 어떤 사악한 잔인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감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충동을 해명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지금 정숙한 유부녀의 한거 대신에 출주정뱅이에게서나 볼 수 있는 무력함과 나태와 공허로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만 머나먼 어느 마음 한구석에서 어째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느냐. 그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능글맞게 놀려줄 뿐이었다. 어떤 적당한 이유라도 궁리해내려고 애쓰면서 어째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은 일리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으며 또 무엇 때문에 일리인과 함께 누가 보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황급히 좌우를 살펴보았을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소나무 숲과 흰 구름은 두 사람의 희롱을 보았지만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뇌물을 받은 수위 할아버지처럼 준엄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보초는 말뚝처럼 제방 위에 서 있었는데 벤치 쪽을 유심히 살피는 듯이 느껴졌다. 보겠으면 보라지.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마침내 그녀는 절망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떡할 작정이세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는 불쾌한 질문이 귀찮기라도 한 듯 손을 흔들면서 속삭였다. 목쉰 듯한 소란스러운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허구한 날 반복되는 이 싸늘한 외부의 음향이 루비안체프 부인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돌아가야 해요.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그녀는 말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제 남편 안드레이가 저 차로 올 거예요. 그에게 점심을 차려드려야 해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제방 쪽을 바라보았다. 먼저 기관차가 천천히 지나가고 그 뒤에 화차들이 연달았다. 그것은 루비안체프 부인이 생각한 별장행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였다. 기다란 화차 행렬이 하얀 교회당을 배경으로 마치 인생의 하루하루와도 같이 한 칸 한 칸 꼬리를 물고 연달았다. 거기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드디어 화차 행렬도 끝나고 말았다. 차장이 탄 등불을 켠 마지막 차량이 숲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잽싸게 몸을 돌리고는 일리인을 돌아보지도 않으며 재빨리 오솔길을 되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일리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결단성 없는 자신의 행동을 책망했고 소행이 바르고 순결하다고 자부하는 자기가 파렴치하게도 다른 사내에게 무릎을 내맡겼다는 수치심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지금 그녀에게는 한시 바삐 자기 가족이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기운 없이 그녀 뒤를 따랐다. 오솔길에서 좁다란 한 길로 돌아설 때 그녀는 일리인의 무릎에서 모래만 보았을 정도로 재빨리 그를 되돌아보고는 제발 따라오지 말아달라고 손짓을 했다. 집으로 달려오자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5분가량 자기 방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창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책상을 바라보기도 했다. 더러워.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더러워. 자기 자신을 나무라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지금까지 그녀는 일리인의 사랑을 끈덕지게 거절해왔으면서도 그를 만나 얘기하고 싶은 충동에 마음이 끌리지 않았던가. 뿐만 아니라 일리인이 그녀의 발밑에 몸을 던졌을 때에는 어떤 야릇한 회열까지 느끼지 않았던가.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냉정히 회상해보았다. 그리고 이제 숨막힐 듯한 수치심과 함께 힘껏 자기 뺨을 후려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불쌍한 안드레이.
그녀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얼굴에 상냥스러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불쌍한 내 딸 봐야, 넌 내 어머니가 어떤 여자라는 걸 모르겠지.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난 너희들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고는 자기는 아직도 훌륭한 아내고 어머니며 옐리인에게 말한 것처럼 가정이 윤리를 더럽힐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입증하려고 애쓰면서 부엌으로 달려나가서는 여태껏 남편의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식모에게 핀잔을 퍼부었다. 그녀는 피로와 공복에 지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고는 남편이 가엾어 못 견디겠다는 듯 큰 소리로 짓거리면서 손수 식탁을 마련했다. 그녀가 식탁을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발야를 발견하자 두 손으로 안아 올리며 힘껏 껴안았다. 딸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괴롭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하며 훌륭한 사람인가를 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안드레이 일리이치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했다. 일부러 조작된 그녀의 거짓 감정은 불안과 고통을 남겼을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멀리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인간은 고통에 처해 있을 때 비로소 자기의 감정과 사상을 지배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엉클어져 있어서 마치 재빨리 날아가는 참새떼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사리를 분간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사로잡혔다고 느꼈다. 이를테면 남편이 돌아온 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으며 식사하는 남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점들로 미루어 보아서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남편에 대한 증오심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단정해버렸다.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녹초가 된 안드레이 일리이치는 수프를 기다릴 사이도 없이 대뜸 소시지부터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개걸이라도 들린 듯이 관자놀이를 실죽거리고 쩝쩝 소리를 내며 소시지를 먹었다. 에구, 저런.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난 저희를 사랑하고 존경도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도 망측스럽게 씹어먹을까. 가정의 혼란에 못지않게 그녀의 이성에도 혼란이 일어났다. 불쾌한 상념을 억제할 때 흔히 경험 없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녀가 애쓰면 애쓸수록 일리인의 모습이며 그 무릎 위에 모래며 솜 같은 구름이며 기차의 영상이 더욱 선명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그런데 어쩌자고 오늘 그런 데를 갔을까? 내가 바보지. 그녀는 괴로워했다. 나는 정말 내 몸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여자일까? 일이 커지기 전에 결말을 내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안드레이 일리이치가 마지막 접시를 비웠을 때 그녀는 이미 굳은 결심을 했다. 모든 것을 남편에게 고백해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자. 저 안드레이, 당신하고 신중히 상의할 게 있어요.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피로를 풀 겸 한잠 자려고 프로코트와 장화를 벗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뭔데? 여길 떠나도록 해요. 아니, 어디로 간단 말이지. 도시로 돌아가긴 아직 좀 이른. 아니에요. 여행을 해요. 어디론가 떠나도록 해요. 여행을 한다. 공증이는 기지개를 켜며 중얼거렸다. 나도 때론 그런 공상을 하지만 어디 우리에게 그럴 돈이 있소. 그리고 사무소는 누구한테 맡긴단 말이오. 그리고 잠시 생각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몹시 지루한 모양이구려. 정 원한다면 혼자 가도록 하지.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동의했다. 그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리인이 그 기회를 기뻐하면서 자기하고 같은 기차에 같은 칸에 타고 쫓아오는 게 아닌가. 그녀는 생각에 잠긴 채 배불리 식사를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피곤이 풀리지 않아 축 처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이때 어떻게 되어선지 줄무늬 양말을 신은 여자 발처럼 조그만 남편의 발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양쪽 뒤꿈치가 모두 해져 있었다.
커튼 뒤에서는 유리창에 부딪힌 들벌이 웅웅 소리를 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양말 뒤꿈치에 실밥을 바라보기도 하고 들벌의 웅웅 소리를 듣기도 하면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일리이는 밤낮 마주 앉아서는 자기의 무력함에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 때문에 파랗게 질리기도 하면서 한시도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리라. 그는 자신을 불량 학생이라 자처하는가 하면 그녀를 나무라기도 하고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기도 하리라. 그러다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서 승객들이 잠들거나 정거장으로 나가는 틈을 타서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서는 숲속의 벤치에서와 같이 그녀의 무릎을 끌어안으리라. 그녀는 이런 공상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혼자선 안 가겠어요. 당신과 함께 가야만 해요. 그녀는 말했다. 그런 농담은 그만둬, 소포치카. 루비안체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실없는 소리 그만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이나 해요. 내 사정을 안다면 저희도 함께 가주련만.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떠나기로 결심을 하자. 그녀는 위험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홀가분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이성도 점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왔고 마음도 즐거워졌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할 여유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공상해봐도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 사이 남편은 잠들고 말았다. 어느새 밖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응접실에 앉아서 피아노를 두드렸다. 저녁 무렵 창밖에서 떠드는 활기 있는 소리며 피아노의 음률이며 이런 모든 것보다도 자신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만일 딴 여자가 그녀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하고 잠잠해진 양심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수치심에 낯을 붉히고 괴로워했을 뿐. 지금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그녀는 이러한 자기의 정숙과 결단성에 감동한 나머지 3번이나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남자들은 카드놀이를 하기 위해 식당에 자리 잡고 부인들은 응접실과 테라스를 차지했다. 맨 나중에 일리인이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슬프고 침울해서 마치 병자 같았다. 그는 소파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은 채 끝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제나 명랑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내가 오늘따라 시종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눈두덩만을 긁었다.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 그는 억지로 윗입술에만 웃음을 띠고는 화난 듯이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몇 번가량 익살을 부렸으나 그 익살조차 거칠고 무례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에게는 그가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불행한 사나이가 농담을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과 마음의 고통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똑똑히 느꼈다. 그녀 때문에 그는 자신의 출세와 귀중한 청춘의 나날을 헛되이 보내면서 나머지 재산들을 별장에 탕진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저버리고 말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고통스런 투쟁 속에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인정으로 봐서도 그에게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처지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똑똑히 뼈저리게 마음속으로 의식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그녀가 일리인 옆으로 다가가서 그에게 안 돼요 하고 말했다면 그는 그녀의 목소리 속에서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위력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옆으로 다가가지도 않았거니와 말도 건네지 않았다. 아니, 그런 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청춘의 사소한 이기심이 그녀에게 이 밤처럼 강력히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가련한 일리인이 침통한 얼굴로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소파 귀퉁이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지만 동시에 미칠 듯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자신의 육체적 매력과 승리감으로 가득 넘쳐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미모를, 그리고 자신의 굳은 정조를 느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리라 결심한 지금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온갖 자유를 다 허용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며 쉴 새 없이 깔깔대기도 하고 특별한 감정과 영감을 섞어가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즐겁고 유쾌했다. 벤치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자기를 바라보던 보초의 일을 회상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그녀에게는 손님들도 일리인의 날카로운 풍자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의 넥타이 핀도 모두 우스웠다. 눈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붉은 뱀 모양 핀이었는데 그녀는 그 뱀에게 키스하고 싶다고 느꼈을 정도로 우스운 모양이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야릇한 흥분 속에 감상적으로 로맨스를 노래했다. 그리고 마치 타인의 슬픔을 빈정대기라도 하는 듯 잃어버린 희망이며 과거며 노년을 노래한 슬프고 우울한 노래를 골랐다. 노년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녀는 노래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노년이란 것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다.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녀는 웃으며 노래 부르는 동안에도 가끔 이런 생각을 했다. 12시가 되자 손님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 일리이는 맨 나중에 집에서 나갔다. 소피아 페트로브나에게는 아직도 일리인을 테라스의 맨 아래 층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대담스런 용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일리인에게 남편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선고를 하고 그 선고가 그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보고 싶었다. 달은 구름 속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변호사의 외투 자락이며 바람에 나부끼는 테라스의 커튼이 보일 만큼 주위는 밝았다. 그녀는 일리인의 파리한 모습과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려고 위십수를 찡그리는 모양까지도 알아보았다. 소냐, 소네치카, 귀중한 나의 사랑. 그는 소피아가 말하려는 것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의 사랑, 나의 미인. 그는 갑자기 감상적인 발작에 휩쓸려 울먹이는 어조로 상냥스러운 사랑의 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점점 부드러워져서 나중엔 마치 아내나 애인을 대하기라도 하는 듯이 너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벼랑간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또 한 손으론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나의 보배, 나의 기쁨. 그는 그녀의 목덜미를 키스하며 속삭였다.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곧 저한테로 와주십시오. 그녀는 그의 포옹에서 빠져나와 분노에 타는 반항의 기세를 보이려고 얼굴을 쳐들었다. 그러나 분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가 자랑으로 삼던 정숙과 결백도 극히 평범한 여자들이 이런 경우에 짓거리는 그런 판에 박은 문구를 내뱉게 하는데 불과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자, 갑시다. 일리이는 말을 이었다. 숲속의 벤치 옆에서 당신도 저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소냐. 당신도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면서도 공연히 자기 양심과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녀가 자기 옆을 떠나려는 것을 보자 그는 소냐의 레이스 옷 소매를 붙잡으며 황급히 말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신은 반드시 양보할 때가 올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귀중한 소냐, 이미 판결은 내렸습니다. 어째서 그 집행을 연기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그에게서 빠져나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응접실로 돌아와 기계적으로 피아노의 뚜껑을 닫고 오랫동안 악보의 표지를 들여다보고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서 있을 수도 없고 생각에 잠길 수도 없었다. 흥분과 분노로 해서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나태와 우수가 뒤섞인 일종의 연약성뿐이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에게 오늘 밤 너의 태도는 바람둥이 처녀처럼 추악하고 더러웠다. 너는 아까 테라스에서 타인이 포옹하도록 내버려두고 지금도 아직 허리와 팔꿈치 근처의 야릇한 감촉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고 소곤거렸다. 응접실엔 아무도 없었다. 다만 촛불 하나가 너울너울 춤추고 있을 뿐이었다. 루벤체프 부인은 무슨 일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피아노 앞에 둥근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러자 극도의 피곤과 어둠을 틈타기라도 하듯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정욕이 그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구렁이처럼 그녀의 사지와 영혼에 달라붙어서는 점점 세게 그녀를 졸라맸다. 이젠 그전처럼 그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나라한 모습으로 뚜렷이 그녀 앞에 정욕의 모습을 드러냈다. 일리인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녀는 30분가량이나 꼼짝달싹 않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맥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발을 옮겼다. 안드레이는 벌써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열린 창가에 앉아서 끓어오르는 정욕의 온몸을 내맡겼다. 이미 그녀의 머리에는 혼란이란 것도 없었다. 모든 감정과 이성은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다름박질했다. 그녀는 싸우려고 했었으나 곧 단념해버리고 말았다. 적이 얼마나 강하고 완고한가를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적과 싸우려면 불굴의 정신과 힘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녀의 혈통이며 교육이며 생활은 그녀에게 싸움에 이길 만한 힘을 부여해주지는 못했다. 환양년, 더러운 년.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을 저주했다. 넌 본래가 그런 여자였구나. 그녀의 정숙은 그 무기력 때문에 모욕당할 대로 모욕당하고 흔들릴 대로 흔들렸다. 그녀는 자기가 아는 모든 욕설을 퍼부어가며 굴욕적이고 창피한 가지가지의 진실을 자신에게 들려주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결코 정숙한 여자가 못 된다는 것, 오늘까지 굳게 정조를 지켜온 것은 오직 그것을 깨뜨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만 하루 동안의 투쟁은 한낱 우스운 희극거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자신에게 들려주었다. 내가 싸워왔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싸움이었을까? 매춘부로 전락하는 여자도 팔리기 전까지는 싸우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몸을 맡기고 만다. 이것을 싸움이라 말할 수 있을까? 마치 우유처럼 하루 만에 썩고 마는 주제에 하루 만에. 그녀는 자기를 집에서 끌고 나가려는 것이 감정의 유혹도 아니고 일리인의 인격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관능적인 호기심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장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유한 부인들이 그런 방법으로 건조를 깨뜨리듯이 엄마를 잃은 새 새끼와도 같이 누군가 문 밖에서 목쉰 소리로 노래했다. 만일 간다면 지금이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방망이질을 하듯 세게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그녀는 거의 외치다시피 남편을 불렀다. 제발, 우리 떠나도록 해요. 예? 아니. 떠나겠으면 혼자 떠나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들어주세요. 함께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저를 잃게 될지도 몰라요. 전 아마 딴 사람을 사랑하나 봐요. 그녀는 말했다. 누구를? 안드레이 일리이치는 물었다. 상대가 누구건 마찬가지가 아니냔 말이에요.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외쳤다. 안드레이 일리이치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늘어뜨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실없는 소리 그만둬. 그는 하품을 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놀라는 눈치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내에게 몇 마디 대수롭지 않은 질문을 하고는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토로했다. 그는 10분가량 느릿느릿 찌꺼리고는 다시 침대에 들어 누웠다. 그의 훈계는 아무 소용도 없었다. 이 세상에는 그따위 의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태반은 불행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의견이다. 제법 밤이 깊었는데도 창밖에선 아직 별장 손님들이 거닐고 있었다. 소피아 페트로브나는 어깨에 가벼운 코트를 걸치고 선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게는 아직도 잠자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용기가 남아 있었다. 당신 주무세요? 저 산책하고 오겠어요. 함께 안 나가시겠어요?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바람도 어둠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앞으로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극복할 수 없는 힘이 그녀를 자꾸 앞으로 떠밀어서 걸음을 멈추기라도 한다면 뒤에서 그녀의 잔등을 밀쳐줄 것만 같았다. 환양년. 그녀는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더러운 년. 그녀는 빨갛게 상기된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 발의 감각조차 잊었다. 그러나 수치심보다도 이성보다도 공포보다도 굳센 그 어떤 힘이 그녀를 자꾸 앞으로 밀고 나갔다.